알리바바, 텐센트, 뭐 디디추싱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전 세계적인 ICT 분야를 호령할 수 있다? 중국 내부에서는 아무도 그걸 믿지 않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오판이다.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최근에 중국 경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특히 부도설뿐만 아니라 위기설도 다시 한번 나오는 것 같아서요. 중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명지대 박정호 특임 교수님 모시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해 코로나19 충격에서 가장 빠른 회복을 보인 중국이 올 하반기에는 지준율도 내리고 더 내릴 수도 있다. 그럼 성장 동력이 다한 건가요? 왜 그런 건가요? 네, 저는 요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성장 동력에 대한 레짐 체인지, 그러니까 주력 산업군을 바꾸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준율을 낮추고 이런 형태로 무엇인가 부양하려고 하는 산업군을 분명하게 구획짓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분야인 태양광 산업이라든가 전기 자동차 이런 어떤 제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파트는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산업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그런 쪽의 경기 부양 차원에서 지준율도 낮추고 추가적인 아마 경기 부양 대책도 제시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빅테크는 규제하는 것 같고 그러다가 신재생 에너지는 또 부양을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중국만의 원칙이 좀 있나 보죠? 어떤 네. 원칙인 건가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중국에 투자한다고 하면 빅테크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투자했다 큰 손실을 보신 분들이 많아서 중국의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기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러한 전략을 선택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왜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중국은 단 한 번도 본인들의 경제 정책, 경제 산업 육성 정책에 있어서 제조를 놓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 중국 기업들을 바라보는 전 세계적인 시각은 빅테크 기업들, 특히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중국을 바라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중국 내부에서는 산업을 육성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전략이 내수 경제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중국 내수 시장의 어떤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은 우리나라와는 좀 달리 진짜 대국을, 패권을 꿈꾸는 나라잖아요. 그러려면 반드시 전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할 중요한 어떤 키 플레이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 내부에서 지금까지 육성을 대놓고 한 건 아니지만 자생적으로 커왔던 알리바바, 텐센트, 디디추싱 이런 것은 지금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전 세계적인 ICT 분야를 호령할 수 있다? 중국 내부에서는 아무도 그걸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그 견고한 똑같은 어떻게 보면 구글, 페이스북 이런 아마존 이런 회사들과 비교를 했었을 때 중국이 그들을 이기고 대항마를 한다? 이건 쉽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들 기업들이 더 성장했었을 때 할 수 있는 건 뭘까? 라고 했었을 때 그야말로 중국 내수 시장에서 A부터 Z까지의 모든 사업들의 이름을 다 넣고 활동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은 지금 미국이 가뜩이나 여러 가지 방편으로 압박해 오고 있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그 다음 스테이지에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새로운 인더스트리는 역시 제조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이번에 새로운 판이 열렸잖아요. 그 새로운 판이 열린 전기 자동차,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이런 파트에서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고서는 제대로 워킹이 안 되는 그런 밸류 체인을 만들기 위한 본격화된 준비를 시작하기 위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기차든지 자율주행이라든가 신재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네트워크 산업하고 결합되지 않으면 그 산업을 지배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도 결국은 디디추싱 같은 차량 공유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전기라든가 이런 것도 결국은 여러 가지 네트워크 산업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 제조업만 갖고는 세계 시장을 장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용어가 혼재돼서 사용해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자율주행 자동차는 분명 네트워크 기반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전기 자동차는 자율주행 자동차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이 네트워크 기반으로 뭘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배터리 하나만 전 세계 1등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D램 반도체를 바탕으로 이제
옆으로 이제 확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처럼 어떤 새로운 판이 열렸을 때 거기를 소프트웨어적인 기반으로 또는 네트워크 기반으로 지원하는 어떤 회사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용이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산업이 워킹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 산업에서 중요한 부품 역할을 하는 것의 한 축을 반드시 중국이 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특히 소프트웨어 산업 같은 경우는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도 여러 번 육성해 보려고 했는데요. 이 소프트웨어 산업 같은 경우야말로 그야말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산업인데 이게 전 세계 영어권을 베이스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그걸 바탕으로 런칭하는 회사들과 일단 우리나라에서 한글로 만들고 다시 이걸 리바이즈해서 영어권에 판매하는 그 상황은 이거는 속도도 그렇지만 규모의 경제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큽니다. 그런 여러 가지 맥락에서 네트워크나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사업들에 대해서 보다는 지금 당장은 중국이 잘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의 방점을 찍는 것 같고요. 저는 이 전략이 굉장히 무섭다고 판단이 들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코로나19는 뭐 모두가 이해하듯이 불황이라고 저희가 지칭할 수가 있는 시기인데요. 항상 새로운 거대한 산업의 틀은 이 불황 때 싹이 텄습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완전히 사양 산업이 돼버린 대표적인 산업군 중에 하나가 쉐일 혁명인데요. 제가 쉐일 혁명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쉐일 혁명의 원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1998년, 99년도에 개발이 완료됐어요. 시추 기술이 수평으로 시추를 하는 독특한 기술인데 물로 이제 돌이나 자갈 같은 걸 쏴가지고 시추하는 기술인데 그 기술은 98년, 99년에 개발이 완료됐었는데 아무도 그거를 상용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거 다 워킹 안 하면 다 손실이잖아요. 그런데 한 10년 정도 지난 뒤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죠. 2008년도에요. 그때 금리는 제로 수준까지 내려왔고 엄청난 유동성이 공급됐습니다. 그때 많은 회사들이 바로 이렇게 돈을 가져다 쓰는 게 오히려 이점인 이 시기에 우리는 새로운 뭘 해볼까 했을 때 많은 정유회사라든가 석유 관련한 회사들이 예전에 10년 전에 개발됐던 쉐일 관련한 기술을 우리가 한번 상용화하는 걸 한번 이번에 시도해보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고요. 그리고 그때 이루어졌던 막대한 투자들이 결국 10년 정도 지난 뒤에 싹이 터서 2017년, 2018년도 들어서는 쉐일 혁명이라고 부르면서 미국은 전 세계 산유국 1등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게끔 완전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꿨거든요. 항상 그랬었어요. 항상.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때도 이걸 기점으로 해서 대규모 유동성이 풀리고 시중에 공급되어 있는 많은 자금들 때문에 새로운 산업군이 열릴 것인데 그 새로운 산업군이 뭔지는 우리가 익히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이죠. 벌써 뭐가 크게 대두됐습니까? 가장 사실 자동차 산업 랭킹권에서 중위권에 가까웠던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 1등이 됐던 테슬라를 기반으로 전기 자동차의 큰 화두가 벌써 열렸어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분야는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융기실리콘이라고 해서 태양광 산업에서 A부터 Z까지의 모든 모듈을 완결할 수 있는 회사를 이미 만들어 놨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 자동차 등 새로운 판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그거는 전체 시장 규모에서 이제 태동길에서 2, 3%밖에 안 되는데 이때 대규모 투자를 해서 이 제조 부분에서 헤게모니를 잡는 것이 더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 기존에 다 웰 메이드된 네트워크 시장에서 아마존 아니면 구글 아니면 막 다 이런 걸 쓰고 있는데 뒤늦게 거길 비집고 들어가서 우리 중국 걸 써라? 절대 성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죠. 네. 저는 그런 전략적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빅테크 기업에 대한 중국의 규제가 계속 강화되니까 네. 이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는 신규 중국 투자를 지금 중단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 미국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투자가 사상 최대의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보는지가 좀 명확해지네요. 그러면 네. 박정호 교수님께서는 지금이야말로 중국에 투자할 때일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저평가가 충분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어느 섹터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겠죠. 기존에 중국의 빅테크 관련한 회사 섹터에 투자했던 저 같은 사람들은 지금 울고 있는 거고요. 빅테크에 투자하셨나요? 예. 네. 그런데 중국 같은 어떻게 보면 국가 주도의 경제 정책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투자하기가 어찌 보면 쉬운 측면도 있죠. 국가가 우리 이거 할 거야라고 하면 거기에 돈이 몰리고 자금이 몰리고
정책이 거기에 열리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계속 지속적인 시그널을 주고 있어요. 빅테크는 누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파트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전기 자동차 관련한 시장들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의 종합주가지수는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고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도 견실하게 견디거나 오히려 상승 추세에 있는 거는 어떤 섹터인지 분명히 드러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더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최근에 중국에서 선불원을 하다가 갑자기 공동부유 그러면서 네. 공불원이 나오니까 그러면 기업들이 돈 벌면 이걸 기부해라 그러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기업들이 아무리 장사를 잘해도 다 기부해버리면 어떡하지? 이거 중국에 투자할 수 있나? 이런 걱정도 있을 텐데요. 예, 맞습니다. 제가 총론에는 중국이 왜 그런 전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이해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강론 부분에서는 굉장히 크게 오판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인기 연예인들에 대해서 뭐랄까요, 제재를 가한다든지 그들의 채널들을, 그 다음에 멀쩡하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특히 앞으로도 큰 투자가 들어가야 될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빅테크 분야에서 적지 않은 돈을 기부금으로 반강제적으로 요구한다든가, 이거는 굉장히 큰 오판이에요. 사실 정책을 크게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시프트해야 될 상황이라는 판단은 분명 한 것 같았지만 거기에 대한 세부 방법론은 크게 잘못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요즘의 상황을 을의 전성시대라고 불러요. 을의 전성시대. 네. 왜냐하면 우리가 1990년대만 하더라도 저 같은 개인이 뭔가 목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소상공인으로서 뭔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팔려고 했었을 때 거대 자본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커다란 매체를 활용한다든가 나 자신의 어떤 남다른 목소리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KBS는 사실 중고등학교 때도 간간히 왔었거든요. 방송이 어렸을 때 뭐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 KBS에 왔을 때 여기 PD님들을 만나보면 그 위상이 어마어마하세요. 왜냐하면 어느 연예인들은 어떤 사람이든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사실 저희의 입장은요. 얘기를 하려면 KBS, MBC, SBS 말고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어떤 뭐랄까요,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구조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아무리 내가 그 일개 개인이라 하더라도 내 목소리를 만천하에 알릴 수 있는 너무나 더 좋은 채널들이 많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도 플랫폼을 통해서, 물론 플랫폼 수수료 이건 다른 문제지만 적어도 플랫폼을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 내 제품을 완판을 한다라든가 다 팔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을의 전성시대라고 불리는 이런 세상에는요, 뭔가 언론을 통제한다든가 언론을 내가 유도한다든가 굉장히 오만한 생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소통을 하고 들으려는 절차가 많이 필요한데, 어찌 보면 지금 중국에서 하고 있는 이렇게 연예인들 관리하고 기업들의 기부금을 저는 갈취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하는 거는 우리 언제 많이 보던 느낌 아닌가요? 네. 네, 익숙하죠. 우리 한번 경험해봤죠. 네. 예, 저는 그래서 그때가 불현듯 생각이 들고요. 아마 여러 가지 사회 기조가 본인들이 통제하는 수준 바깥으로 변화되는 흐름을 겁을 내는 것도 있어 보여요. 그렇지만 그걸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해서 성공할 것이다. 정말 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건 그야말로 오판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우리 이제 계속 검토를 하자면 중국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점이 하나가 바로 부동산 버블 문제, 그리고 또 여기에 부채 문제가 있는데 먼저 부동산 버블부터 한번 좀 따져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부동산 버블을 중국이라는 그 국가는 충분히 어떤 상황인지 진단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부동산 버블을 견뎌올 수 있게끔 많은 유동성을 제공하거나 새로운, 그러니까 이게 다 분양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돌리기 위해서 새로운 신도시를 계속 개발하는 듯한 그런 행태로 역시 뒤로 미룰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말 그대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인더스트리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새로운 판의 주도권을 열어야 되는데, 부동산과 빅테크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더스트리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내수는 돈이 내수지. 예. 그러다 보니 지금 헝다를 비롯해서 중국을 대표하는 헝다 망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야, 이게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을 정도였는데 그런 회사들을 보고 있었다라는 건 이미 전략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시프트가 된 상황이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중국에서는 어떤 회사가 부도가 날지 부도가 안 날지를 어떻게 정할까요? 누가 정할까요?
제가 보기엔 정부에서 정할 것 같아요.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나. 맞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산당에서 정합니다. 그럼 형다 같은 그룹이 저런 상황까지 간 것을 일단 봤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힘을 실을 생각이 없어. 대신 우리가 전 세계적인 새로운 밸류체인을 구성할, 지금 융기 실리콘 같은 경우는 태양광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이 거의 어떤 파트에서는 90%가 넘어요. 그러면 중국이란 거대 시장을 협력사나 밸류체인들에게 제공해 주고, 그걸 새로운 기술 표준의 모듈로 삼아서 새로운 산업의 중심에 놓여져야 될 상황에서 자금이 자꾸 다른 데로 흘러가고, 우리 국가라는 건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우리가 보기에는 큰 나라니까 재정 여력이 좋을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전 세계 1등이다라고 하는 소리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외환 보유고 중에서 상당 부분이 쓸 용처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재정 건전성이 그렇게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세요, 저기에서 세요. 예전에는 막아뒀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기조로 바뀐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부채 문제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원래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문제점 중에 하나가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점과 그 다음에 중국 기업들이 이게 그냥 위안화 부채면 상관이 없는데 달러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언제든 달러가 다시 풍기 현상이 일어나면 중국 기업이 부도날 수도 있다라는 걱정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중국이 이렇게 자국의 제조 중심으로 새로운 판을 열어가면서 이와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게 자본시장의 완벽한 개방화입니다. JP 모건을 비롯해서 전 세계 시티은행을 비롯해서 100% 출자를 해서 회사를 중국 내에 설립한다든가, 그리고 신흥 상장 시장, 우리 증권거래소 그걸 새로 연다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중국 내부에서 대규모 투자를 한다든가 새로운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과정에서 필요한 달러의 풍기 현상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거죠. 그러니까 민간의 달러 자금이 들어와서 중국이라는 잠재적인 시장에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열어주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증시를 열어줘서 거기에서도 뭔가 달러를 중심으로 한 외화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줘서 중국 내부의 달러 부족 현상의 버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려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빅테크 기업들을 무조건 누르기만 할 생각은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난 3월인가요? 그걸로 기억을 하는데, 중국의 그 5개 중앙부처에서 디디 추싱을 비롯해서 중국의 빅테크 기업을 한 자리에 모았죠. 네. 그러면서 디디 추싱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미국 증시 상장을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고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디 추싱이 열흘 만에 기습 미국 상장을 해서 이 난리가 난 것인데, 그때 그러면 빅테크 기업들에게 니네는 더 이상 성장하지 마라, 자본 투자를 더 어디서 받지 마라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조만간 우리가 큰 시장을 열어줄 것이다. 그리고 중국 증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 개편을 또 해줄 거니 거기에 상장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모집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앞서다 보니까 지금 과잉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때 말했던 여러 가지 계획들을 지금 차근차근히 실천을 하면서 달러를 중심으로 한 외화 자금을 내부하려는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아주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궁금해지거든요. 네. 그러면 빅테크 기업들, 특히 네트워크형 빅테크 기업들은 사실 우리 반도체에 굉장히 중요한 수요처였는데, 이건 압박을 좀 하면서 제조업을 확 키우게 되면 우리 경쟁 산업은 막 크고 우리 물건을 사주던 그런 기업들은 줄어드는 상황, 우리한테 큰 도전이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중국이 우리에게도 잠재적으로 중요한 고객사이기 때문에요. 네, 그렇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코로나는 내년, 내후년 어느 시점에는 종식이 되겠죠. 아니면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겠고요. 그런데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게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도저히 감을 못 잡겠어요.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우리 기업들의 전략은 어쩔 수 없이 국제적인 기술 표준 2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것 같습니다. 5G를 바탕으로 한다면 화웨이를 기반으로 한 5G에 프로토콜을 하나 맞춘다든가, 그리고 영미권을 기반으로 한 5G 기술에 또 프로토콜을 맞춘다든지, 그래서 전 세계가 앞으로 2가지 기술 표준을 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를 하는데도 코스트가 더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한중일 모두 지금 첨예한 경쟁자로 돌입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예전에는 경제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좀 저희가 예측이 편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분기별 성적표를 먼저 발표를 하면 그 중국 분기별 성적표를 보면 중국이 좋다. 그럼 한국도 좋고 일본도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중일이 분명한 역할 분담이 돼 있었거든요. 일본은 어떤 제조를 하기 위해 필요한 소재, 부품, 기계장치를 제공해줬고 한국은 그걸 바탕으로 중간재를 만들었어요. 디스플레이, 반도체, 배터리를 만들었고요. 그럼 우리가 그 일본에서 소부장을 들여와서 그런 중간재를 만들면 그 중간재를 어디다 팔았느냐? 바로 중국에다 팔면 중국은 그걸 완제품으로 다시 팔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성적표가 좋다는 건 우리나라, 일본 성적표가 좋았던 적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금 전략을 바꿨죠. 언제까지 우리가 완성품 조립만 할 생각이 없다. 반도체 굴기라든가 디스플레이라든가 이거 다 치고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일본은 또 일본 나름대로 예전의 명성을 되찾고 싶은 거예요. 옛날엔 전 세계 가전 매장 가면 전부 일본 제품이었는데 이제 그렇죠. 중국 아니면 우리 삼성, LG잖아요. 네. 이 엔드 유저를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는 건 또 다른 파괴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일본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IoT,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지능 뭐 이런 분야에서 자신들의 제품들이 다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기 위한 전략들을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소니는 14년 만에 올해 반도체 공장 증설을 발표를 했어요. 이 1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앞으로 한중일은 서로 간에 분명한 역할 분담이 아니라 서로 이제 경쟁하는 아주 치열한 구조가 될 것 같아요. 중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를 내려왔고, 한국도 이제 여기에서만 부족하니까 이제 소재, 부품, 기계 장치를 개발하겠다고 내려갔고, 근데 일본은 소부장 가지고는 뭐가 안 되니까 다시 예전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한중일의 관계가 옛날 같이 뭐 정치적으로는 돈독한 적은 없지만 경제적인 것은 하모니가 있었었는데 이제 그걸 기대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포트폴리오를 해외에 투자할 때 고민하는 게 결국 미국, 중국일 것 같은데 뭐 일본 투자하신 분도 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뭐 그래도 가장 많은 건 미국, 중국일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가능성을. 저도 제가 고민이에요. 자, 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미국이고 중국이고 이렇게 구분하지 마시고, 우린 개인이잖아요. 네. 뭐, 흑묘, 백묘 아니겠습니까? 잘 되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어느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니까 그러면. 그렇죠. 네. 예, 분명 정해진 미래가 보이죠. 네. 전기 자동차, 그것 때문에 배터리,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과 풍력, 이런 많은 분야가 있는데요. 중국은 이런 분야를 어떻게 키울 거냐? 융기 실리콘 때처럼 국가에서 보조금 주면서 벌크로 여러 지자체에 발주하게 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단가를 낮춘 다음에 그런 다음에 경쟁사들이 자연스럽게 고사될 수 있게끔 만들고 그리고 나서 시장을 완전히 독식하는 구조를 배터리 시장에서도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도 해가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그쪽에서 성과가 더 잘 보일 것으로 판단되는 어느 시점이 생긴다면 거기에 베팅하셔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전기 자동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뭐 공유 자동차라든가 자율주행 자동차로 빠르게 시프트 되면서 그쪽과 관련돼서 더 큰 부가가치가 형성되는 게 더 조기에 안착돼 가 보인다면 그러면 미국을 기반으로 한 회사들 중에서 거기서 성과를 내는 회사들에게 투자를 하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자, 이렇게 중국 경제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요. 또 우리나라하고 또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어쨌든 일본이다 보니까 일본 경제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신 분이 많을 텐데 2부에서 그 얘기를 이어갈 거거든요. 이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2부에서 박정호 교수님께 일본 경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목은 쓰러질 때 푹 쓰러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쓰러집니다. 지금 줄줄이 다 실패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제 예측이 틀렸으면 좋겠어요. Round 1, fight.